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에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해서 이 선거 결과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바이든 캠프 측에서 승리가 임박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자신감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이제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가 253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매직 넘버가 270명 혹은 그 이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개표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이든 후보 몰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몰려 있는 그 대도시 필라델피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벅스 카운티 그 지역에 이제 투표함들이 이제 개표를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만 4천 표 정도 리드를 하고 있지만 55만 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60% 이상의 득표를 계속한다 그러면은 이 11만 4천 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드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예. 근데 CNN 리포트를 지금 보면은 60% 이상이 아니라 거의 어떤 데는 80% 이상의 바이든 측에 유리한 그런 개표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이 벅스 카운티와 필라델피아 선거구의 이제 개표가요. 그렇게 되면 펜실베니아가 또 이제 조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까 이제 나왔습니다만 현재 253명을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는데 여기서 그 시청자분들 몇 분은 이제 굉장히 혼동스러우실 것이 아니 아리조나를 이겼다 그랬는데 왜 다시 그랬나? 아리조나에서는 약간 지금 그 경합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리드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조 바이든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이 추격하고 있는 그래서 상황인 어떤 거죠. 언론사는 아리조나를 조 바이든이 벌써 이겼다고 하고 어떤 언론사는 아직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 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펜실베니아 20명을 현재 253명이 더한다면은 이제 선거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고 네. 펜실베니아 20명을 확보하지 않으면 반대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펜실베니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신다면은 만약 바이든 후보의 역전승으로 귀결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 선거는 일단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의 승리로 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승산이 없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정말 줄 소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그것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짚어봐야 할 내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러면서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의 의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펜실베니아 20명 그리고 플로리다 29명의 선거인단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만 네. 이길 수 예.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플로리다는 이겼죠. 예. 대신에 플로리다 석권을 위해서 플로리다에서 유세 활동을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경합주에서는 그 당시 앞서고 있던 조 바이든 후보를 따라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서고 있었던 위스콘신, 미시간이 다 결국에는 조 바이든 후보한테 역전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것이 펜실베니아인데 예. 펜실베니아까지 뺏긴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이제 숫자 개선이 안 되는 가능성이 것이죠.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의 결과를 본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제는 소송이라는 예. 개표가 아니라 소송이라는 쪽으로 이제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개표를 중지해달라는 데에서는 그 탄원을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조직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개표에 조작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는지 모르겠고 예. 그렇게 된다면 재검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각 주마다 이제 그 박빙의 승부라서 뭐 1% 이상의 이하의 그 표차로 승리했다면 어떤 후보가 그것을 컨테스트, 즉 항의를 하지 않더라도 주에서 다시 재검표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차가 얼마나 나느냐를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1% 미만이다 그러면은 재검표를 자동적으로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펜실베니아 결과를 보시고 그것이 바이든 승리로 가더라도 네. 다시 재검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차가 크지 않으면 아마 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진정으로 또 공식적으로 승리했냐를 예. 알기까지는 아직도 며칠 더 기다리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을 낸 미시간에서는 이미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끝내지 않고 좀 시간을 더 길게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게 이 여당의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선거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그 표를 계산하는 것인데 네. 본인이 이기고 있다가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개표를 중단해달라. 네. 부정이 있다. 뭐 그런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적 조치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예. 뚜렷한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본인의 이익 추구에만 집착을 해서 섣부르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공화당 정치인들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은 2016년에 비록 대선에 승리했지만 그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 공화당 측에서도 아웃사이더였거든요. 네. 공화당 안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에게 신세진 게 없습니다. 서로의 정치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런 경력에 대해서 서로를 도와주거나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승리하고 대통령을 4년 재임하는 동안은 서로 뭐 협력할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아니면 실패한 것으로 결과 나온다 그러면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다지 앞서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훼손해가면서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보호에 나설 이유는 그다지 크지가 않은 것이죠. 여당 공화당도 뭐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 판정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은 이 보수의 배석의 점도 많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법조인들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네. 예.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어 그 정당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화당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한 대법원 판사라든지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 그래서 반드시 그 뭐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민주당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예. 물론 뭐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있고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재검표라든지 아니면은 무효 소송에서 이 선거 결과를 무효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첫째 타당한 근거가 있느냐.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있느냐. 예. 이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에 그 플로리다의 그 5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알고 후보가 그런 연방 대법원까지 그런 케이스를 가져왔을 때 예. 그때 판결은 어느 후보가 잘했다 이겼다가 아니었거든요. 예. 이걸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냐 아니면은 재검표를 중단하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원래 정해진 스케줄대로 해서 1월 20일 날 취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이익을 위해서. 예. 이런 차원에서 결정했거든요. 즉 연방대법원 판결은 그때 5대4 다수결 판결은 정치 문제 프로세스는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사법권으로 가져오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예. 따라서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에 가서는 연방 대법원도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2000년에 플로리다. 예.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으로 왔고 거기서 이제 카바나 대법관이나 그 보수 성향의 판사들은 사실 그 당시에 조지 W 부시 팀에서 그 법조적인 그 조력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계속 재검표를 끌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빨리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민주주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을 반하는 결정을 한다? 그것은 좀 그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그리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이런 것들 저희가 짚어봤는데 또 미 하원의회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시나리오가 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가장 큰 시나리오는 만약에 펜실베니아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된다면은 그래서 아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가 남아 있죠. 네. 거기에 상관없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확실히 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는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너무 일찍 본인이 승리했다고 선언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론의 그런 그 비판 그리고 공화당 내부의 비판을 공화당의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그 정치적 커리어를 보호할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이제 외부의 조력 없이 단지 트럼프 지지자들의 거리에 나와서 항의하는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좀 그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 신용평가 회사들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정국이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 판단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고 승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대선뿐만 아니라 미국 상하원 선거도 같이 치러졌잖아요.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상원 선거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약간 좀 반대되는 성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공격한 것 중에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전통 산업의 기반을 없애버릴 것이다.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프랙처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압력이 고도로 높은 물을 그 지하 안반에 퍼부어서 이제 안반을 깨트리는 그래서 네. 석유 개발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건설업을 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지진 유발의 원인이 된다. 이래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제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제 그 노동자 계층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다 직장이 지금 올스탑이 돼 있는데 우리 직장이 영영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사실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까지 접전이 된 것은 거기에 이제 민심이 요동해서 예. 트럼프 쪽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이동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다른 점에서도 그렇고 전통 산업을 없앨 것이다. 그다음에 사회주의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증액할 것이다. 예. 이런 공격을 트럼프 측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그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 대선 결과에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미중 패권 경쟁은 또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고민도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후보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서로에 대해서 뭐 가열찬 공세를 가했죠. 예. 서로 좋은 감정을 보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정책이다. 여기에서는 두 후보가 차이점이 없었거든요. 이제 방법의 차이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첫 4년 동안은 사실 이제 직접적인 방법을 많이 썼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비판하고 또 홍콩에 대한 조치도 비판을 하고 무역 전쟁도 불사해서 관세를 때리고 이런 직접적인 조치를 많이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강경하지만 좀 더 다자주의적인 그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이든 후보가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제 대중국 전략을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그 일환으로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경제적인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이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자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싫어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아예 없애버렸죠. 예. 이러한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TPP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의 이제 영유권 분쟁이라든지 예.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8년 내내 이걸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다시 또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서 바이든 행정부 1기가 출범한다면은 예.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이런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핵심 이익이 무엇이냐, 한국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를 정해서 무조건적인 중국 편승이라든지 무조건적인 미국 편승의 외교 안보 전략보다도 사안과 기준별로 그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 미국 대선 상황과 그에 따른 국내에 미칠 영향을 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